병원 복도였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인데 왜 제가 꺼낼 수 없죠? 그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바로 옆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병원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단 1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은 결국 몇 년 동안 통장에서 잠든 채로 묶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 돈을 꺼내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끝내 가족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우리 돈인데 왜 우리 가족이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드리려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지금은 은퇴한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실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 좀 찾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도장도 가져왔어요. 제가 자식인데도 안 되나요? 네. 법적으로는 가족도 통장에 손 뗄 수 없습니다. 이 대화 어르신들께 너무 낯설지 않으시죠? 병원 복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울먹이는 가족분들. 정작 통장에 돈이 있어도 눈앞에 쓰러진 부모님을 위해 그 돈을 꺼낼 수 없는 현실. 이런 장면을 저는 수백 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듣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한마디만 누가 알려줬더라면. 안타깝게도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절차와 법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65세 이상이시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정말 중요한 금융 정보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고 없이 쓰러졌을 때 또는 치매나 사고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돈이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은행 돈처럼 묶여버리는 걸 막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물으십니다. 왜 가족도 내 통장에서 돈을 못 꺼냅니까?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1993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고, 지금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해당 통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위급한 순간에는 큰 장애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80 넘으신 어르신께서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아드님이 통장과 도장을 들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신 채 저희 은행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좀 꺼내야 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 기록에 이미 치매 진단이 들어가 있었고 그 시점부터는 위임장을 갖고 오셨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 상실 상태로 간주되면 위임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계좌는 동결되었고 아드님은 개인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충당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 없이 통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려던 가족이 계셨습니다. 그냥 한두 번 쓰면 안 돼요? 하지만 사망이 주민센터에 정식으로 등록된 순간 모든 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심지어 체크카드 한 번 긁는 것도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금, 적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처럼 내 돈인데 내 가족이 못 쓰는 상황은 현실에서 매우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상속 절차를 밟아야만 그 돈을 찾을 수 있고 가족 간 의견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몇 달은 기본이고 몇 년씩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다들 묻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놔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건강하실 때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방법. 은행에서는 먼저 말해주지 않지만 저는 창구에서 수없이 겪었던 어르신들의 후회를 기억하며 지금부터 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은 복잡한 법이나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단 한 번만 은행에 가시면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은행에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지정한 가족이 대신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두는 문서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밀번호 다 알려줬고 통장도 맡겨놨는데요. 하지만 은행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령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창구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도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과 위임받을 가족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셔야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본인이 정신이 또렷하고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은행 직원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어느 계좌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나요? 이 부분을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가족 간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위임장의 장점은 간단하고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거나 사고로 인해 의식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면 그 전에 써두신 위임장도 법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 시점 이후에는 판단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가족이 통장과 위임장을 들고 와도 은행에서는 인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은 지금 정신이 또렷할 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하나의 통장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등록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딸의 이름이 같이 적혀 있다면 두 분 모두 그 통장에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한 분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다른 한 분이 즉시 통장에 접근해 생활비나 병원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고객 중 혼자 지내시던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쓰러졌을 때 내 돈이 묶일까봐 믿을 수 있는 딸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뒀어요. 그 결정 덕분에 몇 년 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따님이 통장에서 병원비를 꺼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무사히 회복하셨고 가족도 큰 혼란 없이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몇 해 뒤 실제로 그 어르신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고 따님이 공동명의 계좌에서 병원비를 인출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큰 혼란 없이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공동명의 계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함께 이름을 올린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내 돈을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이 계좌가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녀 중 한 명과 공동 명의로 만들었던 통장 때문에 형제 간 갈등이 생기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은행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가족 간 의견이 자주 엇갈리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모르시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게 되었을 때 내 통장의 돈을 누구에게 넘기겠다는 의사를 미리 은행에 등록해두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일부 시중은행 예,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이 계좌는 아들 김기창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두면
유언장이 없어도 법원 절차 없이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며 법적으로 절대적인 권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 간 이견이 생기면 결국 법원 판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위임장은 내가 아플 때 가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입니다. 둘째, 공동명의 계좌는 두 사람이 함께 통장을 관리해 위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셋째,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는 내가 판단력을 잃은 이후에도 지정한 사람이 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두신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제때 치료도 받고 생활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럼 치매 오면요? 위임도 공동명의도 다 소용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조차도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내가 살아있고 정신이 또렷할 때 할 수 있는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늘 예고하고 찾아오는 건 아니죠.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정리해둔 위임장도 공동명의 통장도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내가 법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중증 질환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사라진 사람을 대신해 가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하던 시절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자녀분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렇게 안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셔서 지금부터는 가족이라도 임의 인출은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 딸은 결국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판결이 나기까지 무려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입원 확인서 등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 3번이나 직접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모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땐 법원에 사전 보고를 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씩 재산 사용 내역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법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은 후견인이 재산 사용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딸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돈을 쓰는 건데 왜 매번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 말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 허락이라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은 그나마 법적으로 어머니의 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도가 없었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지금도 여전히 묶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사기를 막고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며 본인의 재산이 의도치 않게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할까요? 보통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직계 가족이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이 엇갈리면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끼리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치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성년후견처럼 판단력 상실 이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아직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내 뜻을 미리 정리하고 남겨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바로 가족신탁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먼저 가족신탁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탁이라는 말이 좀 낯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길 바라는지 법적으로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분 중에 경기도에서 혼자 사시던 78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장에 든 돈은 내 병원비로만 써줘. 나중에 남으면 그건 내가 가져도 좋아. 하지만 제발 다른 데는 쓰지 말아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어르신은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말로는 안 되잖아. 글로 남겨야 혹시라도 나중에 싸움 안 나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가니 가족신탁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병원비로만 사용할 것, 남는 돈은 아들이 갖되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말 것. 하지만 그 문서 안에는 그분의 평생 재산과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신탁은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 돈의 사용 목적 관리자, 조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 나중에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분쟁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꼭 수억 원짜리 재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명확히 뜻을 남겨두는 것이 가족 간 다툼을 줄이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내 생명 연장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신 어르신들의 말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버티는 것보다 자식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던 어르신 한 분은 평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공호흡기 달고 누워서 오래 사는 건 원하지 않아. 나답게 살 수 없다면 그땐 그냥 보내줘. 아드님은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지만 막상 병원에서는 서명이 된 문서가 없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드님은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국가에 등록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은 10에서 20분이면 끝나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평생을 관통하는 무게를 지닙니다. 나는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혹은 나는 가능한 치료는 끝까지 받고 싶다.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남이 아닌 내가 직접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 가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족신탁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두 가지만 잘 준비해 두셔도 언젠가 갑자기 닥칠 그 순간에 내 재산과 생명이 낯선 절차나 타인의 판단에 맡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장의 문서가 아닙니다. 평생 나답게 살고 나답게 마무리하겠다는 당신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나도 준비해봐야겠다 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 위임장, 공동계좌, 신탁, 향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정리해두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내 뜻이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단 하나의 방법.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해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드셨죠? 이걸 어디다 써놔야 하지? 가족이 알아볼 수 있을까? 그 걱정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자식이 집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막상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 도장, 인감, 위임장, 유언장 이런 문서들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가족이 하루 종일 전화를 돌리고 서류를 찾고 은행을 오가야 한다면 그 혼란과 당황스러움 상상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은 생애 설계 폴더, 제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내 인생 정리 파일을 만들어 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집안에 있는 얇은 파일 하나면 충분하고, 중요한 건 이름보다도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한눈에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자주 다니는 병원 이름과 주치의 연락처, 평소 복용 중인 약 이름. 이 정보들은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가장 먼저 참고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꼭 손글씨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히 메모해서 넣어두세요. 다음은 금융 관련 정보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예금, 적금, 연금, 보험 상품이 있다면 상품명과 만기일, 가능하다면 해당 은행 담당자 연락처, 통장 사본 한 장씩 복사해서 함께 넣어두면 가족이 헤매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들도 함께 넣어두셔야 합니다. 금융위임장, 언제, 누구와 함께 작성했는지, 가족신탁 계약서가 있다면 어떤 조건과 목적이 있는지, 공동명의 통장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사용하는지, 이런 정보는 나중에 가족 간 오해를 막고 절차를 빠르게 해주는데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의식불명 이후를 대비한 서류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 신청 이력,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서, 혹은 유언장이 있다면 사본이라도 함께 정리. 이런 문서들은 종이 한 장이라도 있으면 가족이 병원이나 법원과 소통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이 문서가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 거야 라는 생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 신청기록, 임의후견 계약서,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들도 꼭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건 종이 한 장일지라도 나중에 가족이 병원이나 법원과 이야기할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절차를 훨씬 줄여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산이나 상속에 대한 간단한 메모입니다. 꼭 공증된 유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라도 손글씨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 작은 메모 한 장이 형제 간의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담당자의 연락처도 함께 적어두세요. 혹시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 금융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혹은 상담했던 변호사나 은행 담당자가 있다면 그 연락처까지도 함께요. 이렇게 말씀드린 6가지를 하나의 파일에 정리하는 데는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하나로 가족은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의 혼란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파일을 만든 후에 가족에게 조용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서랍 안에 있는 이 파일을 먼저 봐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파일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도 고급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흔적,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제 진짜 정리가 된 것 같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혹시라도 나도 한번 정리해 볼까?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작은 종이 한 장, 서랍 속에 얇은 파일 하나, 그것이 앞으로 당신과 가족의 시간을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사실 그 어떤 것도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 복잡한 금융상품도 비싼 절차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내가 정신이 또렷할 때 할 수 있는 준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내일, 다음 달로 미루시고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큰 짐을 남기고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소중한 가치, 평생을 모아온 돈, 그리고 당신 삶의 마무리까지 그 모든 걸 내가 직접 정리하고 내가 직접 남기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준비 아닐까요? 이 글이 당신의 첫걸음을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앞으로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